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작은 만두가게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나무 테이블 위를 비추고 있습니다. 송중섭 씨와 그의 아내 이미경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그 시간에 찾아올 두 노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연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 특별한 손님들만큼 송중섭 부부의 호기심을 자극한 이들은 없었죠. 정만수 할아버지는 언제나 먼저 도착합니다. 82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늘 정갈한 차림새로 가게에 들어서곤 하지요. 8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만수의 등은 여전히 꼿꼿했고 흰 머리카락은 항상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문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이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김영희 할머니가 먼저 도착하여 출입문을 초조하게 바라보곤 했지요. 80살의 김영희는 항상 밝은 색상의 옷차림으로 나타났는데 그 모습이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 홀로 남겨진 색채처럼 보였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김영희의 손끝은 더욱 떨렸고 우산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그녀의 시선도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두 노인이 만나는 순간은 언제나 송중섭 부부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별다른 인사도 없이 서로를 마주보며 애틋한 표정을 짓는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한 두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 같았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만두를 권하고 눈이 마주치면 금방이라도 눈물이 흐를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순간이면 가게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지요. 송중섭은 이런 날이면 아내에게 속삭이곤 했습니다. 저 두 분 부부일까? 이미경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부부라면 같이 살 텐데 왜 이렇게 매주 만나는 거지? 이미경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상상력이 풍부했지요. 혹시 첫사랑 아닐까? 어렸을 때 열렬히 사랑했지만 집안 반대로 헤어진 거야. 그러다 몇십 년 만에 다시 만나 서로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어서 이렇게 몰래 재회하는 거지. 송중섭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 소설을 쓰는군. 그런데 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둘은 가끔 그 노인들의 과거를 상상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다가 나이 들어 재회했을 수도 혹은 서로 다른 삶을 살다가 우연히 만났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두 노인의 침묵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침묵이었지요. 푸른 하늘이 유난히 맑던 수요일이었습니다. 만두가게는 평소와 같이 조용했고 송중섭 부부는 3시가 다가오자 자연스레 창가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김영희 할머니가 평소보다 일찍 그리고 유난히 창백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시계가 3시를 가리키자 정만수 할아버지도 도착했습니다. 김영희를 발견한 순간 정만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 스며든 걱정을 숨기지 못한 채 서둘러 그녀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만수는 김영희의 손을 꼭 붙잡았고 그 손길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정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날 주문한 만두는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정만수는 평소와 달리 김영희의 안색을 살피기에 바빴고 김영희는 그저 미소로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송중섭 부부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신 거 아냐? 이미경이 물을까 말까 망설였지만
결국 묻지 못했습니다. 두 노인 사이의 분위기가 너무 진지해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식사를 마친 후 정만수는 조심스럽게 김영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평소라면 서로 거리를 두고 걸어가던 그들이었지만 오늘은 마치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듯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어쩐지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두 노인은 다시 만두가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도 수요일 오후 3시의 창가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송중섭 부부는 매주 수요일이 되면 시계를 바라보고 문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두가게에는 이상한 공허함이 감돌았고 그 공허함은 매주 수요일마다 더 짙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송중섭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할머니가 많이 아프셨나 봐. 이미경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 노인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10년 넘게 봐온 단골 손님이었고 그들의 애틋한 만남이 갑자기 끊겨버린 것이 못내 안타까웠지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변했지만 두 노인의 빈자리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2달이 지난 후 여름의 무더위가 한창이던 수요일 오후 시계가 3시를 가리키는 순간 만두가게의 문이 열렸습니다. 송중섭 부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만수 할아버지가 홀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는 훨씬 말랐고 초췌한 얼굴에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평소 앉던 자리로 향했습니다. 2달 전과 비교하면 그의 등은 더 구부정해졌고 걸음걸이도 한결 느려진 듯 했습니다. 어머 할아버지. 이미경이 반갑게 맞이하며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은 정만수의 뒤를 살폈습니다. 할머니는요? 곧 오시겠죠? 정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젓더니 힘없이 웃었습니다. 못 와. 하늘나라에 갔어. 이미경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송중섭도 놀라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두 사람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만수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창가를 바라보던 그의 시선에는 이제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지요. 마치 자신의 영혼의 절반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송중섭 부부는 조심스럽게 정만수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께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송중섭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위로했습니다.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서둘러 닦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그 순간 터져 나오려는 듯 했지요. 이미경은 서둘러 따뜻한 차와 함께 만두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정만수는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영희가 병을 오래 앓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한 글자 한 글자 내뱉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내색하지 않았지. 늘 웃으면서 여기 왔었어. 송중섭 부부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만수는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내듯 서서히 그들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만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고백은 송중섭 부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리는 부부였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요. 송중섭 부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궁금해했던 두 노인의 관계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만수의 다음 말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들의 다툼 때문에 서로 떨어져 살아야 했어요. 정만수의 눈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는 왜 우리만 부모를 모셔야 하느냐며 다퉜고 결국 공평하게 나눠서 모시자는 결론이 났지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큰아들 집 수원에, 영희는 작은아들 집 목동에 살게 되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서 만나는 것뿐이었죠. 송중섭 부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이 첫사랑이나 비밀 연인으로 상상했던 두 노인이 사실은 30년을 함께한 부부였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들이 자식들에 의해 강제로 떨어져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수건으로 그것을 닦아내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영희는 심장병을 오래 앓았지만 아들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 병원에도 제대로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데려가 주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자식들 사이에서 김영희는 결국 악화된 병을 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송중섭 부부는 침묵 속에서 정만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주 이 가게에서 만났던 노부부의 사연이 이렇게 슬픈 것이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편의를 위해 강제로 떨어져 살게 된 50년 해로한 부부의 이야기는 가슴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정만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김영희였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 시절 그들은 서로만 바라보며 살았고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냈습니다. 사진 속 김영희의 눈빛에는 삶에 대한 강한 의지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만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가락이 사진 위를 쓸어내렸고 그 손길에는 5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제까지의 슬픔과 회한이 서서히 단단한 결의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정만수는 천천히 입을 열어 그의 사연을 다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들 부부는 평범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만수가 젊은 시절부터 모은 재산이 꽤 되었으며 강남에 빌딩 몇 채를 소유하고 있고 상당한 금융 자산도 있었습니다. 송중섭 부부는 더욱 놀란 눈빛으로 정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박한 옷차림과 겸손한 태도로 매주 만두 가게를 찾던 노인이 사실은 대부호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만수와 김영희는 늘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려운 시절을 겪어봤기에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런 가치를 가르치려 했지만 자식들이 자라면서 점점 돈에 집착하게 되었고 특히 며느리들이 들어오면서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척했지만 점차 재산에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만수는 원래 두 아들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평생 일구어온 것이니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영희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아이들이 그들을 나눠 모시기로 한 후로 정만수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의 얼굴에는 흔들림 없는 결단력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정만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자식들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탐욕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정만수의 결단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을 수정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쌓아온 모든 재산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아내 영희의 죽음 이후 그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펜을 들고 유언장에 서명하는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정만수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변호사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기대감과 조바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두 며느리의 눈빛에는 숨기지 못하는 탐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평소 시부모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재산 상속이라는 말에 서둘러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유언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정만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아들들에게 주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부합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큰 며느리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아버님이 이러실 수 없다며 그들에게 유산을 안 주신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항의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가세하여 변호사에게 유언장이 위조된 것이 아니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존경의 기색은 없었고 오직 상실감과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변호사는 담담하게 유언장의 유효성을 설명했습니다. 정만수가 생전에 남긴 편지도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나는 돈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원했다. 하지만 너희는 돈만 원했지. 이 문장이 적힌 편지를 보며 아들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자책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반면 며느리들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고 유언장의 이의를 제기하겠다며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정만수의 유언장은 완벽하게 법적 효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 일구어온 재산은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복지, 재단과 심장병 환자들을 위한 치료 기금으로 기부되었습니다. 특히 심장병 환자들을 위한 기금은 김영희 기념 기금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정만수는 아내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떠난 것을 항상 가슴 아파했고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정만수의 결단은 며느리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유언장의 이의를 제기했지만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서서히 그들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호화로운 생활을 꿈꾸며 살아왔던 그들에게 상속받을 재산이 없다는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특히 많은 빚을 지고 있던 큰며느리의 가정은 급속도로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들들은 뒤늦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을 물질적 대상으로만 여겼던 자신들의 태도를 부끄러워했고 특히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한 것에 깊은 회한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정만수는 자신의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마지막 남은 시간을 조용히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만수의 유언장이 공개된 후 그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식들과의 관계에 매여 있지 않았고 아내 영희가 남긴 추억만을 간직한 채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원의 큰아들 집을 떠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으로 지낼 수 있는 호화로운 공간을 두고 단출한 살림살이만 가져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영희와의 사진첩을 매일 펼쳐보았고 그녀의 미소가 담긴 얼굴을 어루만지며 밤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들의 분노는 시간이 지나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법정 투쟁을 계속했지만 결과는 매번 같았습니다. 법원은 정만수의 유언장이 합법적이며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그들의 상속권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들들과 며느리 사이의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아들들은 뒤늦게나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 했지만 며느리들은 끝까지 재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만수가 설립한 복지재단과 심장병 환자 치료 기금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김영희 기념 기금을 통해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감사 편지가 정만수에게 전달되었고 그는 그것을 읽으며 아내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의 기부는 언론에도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만수는 유명세를 원치 않았지만 그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차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정만수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여전히 만두가게였습니다. 그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가게를 찾았고 영희와 함께 앉았던 자리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송중섭 부부는 그런 정만수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지만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정만수는 더 이상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자식들의 탐욕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원칙을 지닌 존경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만수는 평소보다 더 정장 차림으로 만두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느 때와 다른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송중섭 부부는 그에게 평소 먹던 만두를 내왔지만 정만수는 그것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혹은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미경은 조심스럽게 정만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는 혼자 오시지 않아도 된다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만수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후회가 없었습니다. 대신 평온함과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송중섭 부부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날의 만남이 특별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작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만두 가게를 위한 소정의 기부금과 함께 짧은 감사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송중섭 부부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마지막으로 그와 영희가 함께 앉았던 창가 자리를 한 번 더 쓰다듬은 후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외로웠지만 동시에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정만수가 만두 가게를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송중섭 부부는 그의 마지막 방문이 마음에 걸려 여러 차례 그를 떠올렸습니다. 정만수가 남긴 봉투 속 편지에는 이곳에서의 추억이 제 인생의 마지막 행복이었습니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고 그것은 마치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송중섭은 몇 번이고 정만수의 소식을 알아보려 했지만 그의 행방을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편 정만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에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큰아들 정민호는 아버지가 자신의 집을 떠난 후 연락이 끊긴 것에 깊은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작은아들 정수호 역시 어머니의 죽음 이후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둘은 오랜만에 형제로서 만나 아버지에 대한 걱정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정민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후회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 이후에도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정수호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아팠을 때 병원에 한 번도 데려가지 않았던 일을 생각하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형제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제삿날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날만큼은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두 형제의 노력은 쉽지 않았습니다. 정만수는 의도적으로 자취를 감춘 듯했고 그의 지인들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들은 이런 상황에 무관심했지만 정민호의 아내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괴로움을 지켜보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고 시부모님께 했던 무례한 행동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나도 같이 찾을게. 어느 날 그녀가 정민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나는 그저 재산만 생각했어. 이제야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겠어. 정민호는 아내의 말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함께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자주 가던 장소들을 찾아다녔고 그 중 하나가 바로 만두가게였습니다. 송중섭 부부에게 정만수의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더욱 아버지를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침내 어머니의 제삿날, 정민호와 정수호는 아버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어머니의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쓸쓸해 보였고 두 아들은 문 앞에서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고 정만수는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정민호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고 정수호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만수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랜 시간 가슴에 품었던 서운함과 분노, 그리고 그래도 자식을 향한 사랑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만수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시작이었고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김영희의 제사상 앞에서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함께했지만 그것은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 햇살이 도시를 비추는 평화로운 시간. 송중섭은 가게 앞에서 신문을 읽다가 갑자기 손에 힘이 풀려 신문을 떨어뜨렸습니다. 신문 첫 페이지에는 익숙한 얼굴과 함께 큰 제목이 실려 있었습니다. 정만수 회장, 전 재산사회 환원 후 조용히 눈 감아 사랑하는 아내를 따라가겠다 남긴 편지. 송중섭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신문을 집어들고 다시 읽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정만수는 어젯밤 평화롭게 영면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발견했을 때 그는 아내의 사진을 품에 안은 채 소파에서 잠든 것처럼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남긴 편지에는 이제 내 사랑하는 영희에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송중섭은 서둘러 이미경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미경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에게 정만수와 김영희는 단순한 손님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10년 넘게 지켜본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송중섭 부부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기사는 계속해서 정만수의 삶과 그가 설립한 자선단체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두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정만수 마이너스 김영희 재단을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선언한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정민호의 아내가 재단의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심장병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송중섭 부부는 정만수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정민호와 정수호를 만났고 아버지가 항상 만두가게에서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를 안고 있었지만 동시에 마지막 순간에나마 화해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도 어머니를 사랑하셨어요.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사랑을 갈라놓았다는 것이 평생의 죄책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송중섭 부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가 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창가 자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정만수와 김영희가 앉아있지 않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수요일 오후 송중섭은 문득 창밖을 바라보며 이미경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 이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정만수와 김영희를 기억하기 위해 가게 한쪽 벽에 작은 사진을 걸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두 노인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미소는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정만수와 김영희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은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아 노인 복지와 심장병 환자 지원을 위한 활동을 계속했고 특히 며느리들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한때 재산만을 바라보던 그들이 이제는 더 큰 가치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만두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여전히 많은 이야기들이 그곳에서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송중섭과 이미경은 가끔 정만수와 김영희에 대한 이야기를 손님들에게 들려주었고 무엇보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과 물질보다 소중한 것들에 대한 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정만수와 김영희의 기일이 되면 그들의 아들과 며느리들은 만두 가게를 찾아 창가 자리에 앉아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가족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